유럽 경제와 통상 정책의 전문가시죠. 한국외대 LT 학부 강유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통상 정책, 경제 통합, 유럽 경제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거를 하셨다고요. 네. 예, 저는 원래 그 유학을 갈 때부터 유럽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유럽 경제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프랑스에서 하셨으니까 뭐 완전히 유럽 전문가라고 저희가 네. 봐도 되겠네요. 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교 박사를 하셨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유럽 팀장도 하셨으니까요. 뭐 저희가 유럽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오늘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이 여러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텝이 엉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사실 대륙으로 보면 유럽에 지금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유럽의 경제 상황을 한 2, 3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조금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2020년 3월에 이제 유럽에 본격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유럽 경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한 경기 충격을 줬죠. 그래서 2020년에 보면은 유로존이 대략 그 당시에 한 6.4%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2년 전 소식입니다만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영국 이런 경우 코로나19 사태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태리나 스페인 이런 국가들은 마이너스 10% 성장했었고요. 영국도 마이너스 9% 성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2021년 되면서 상황이 굉장히 나아져가지고요. 그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더 일찍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2021년에는 경기가 급반등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5%대의 성장률을 거뒀는데요. 작년 말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 병력이 이제 집결을 하면서 이제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올해 2월 24일 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위기가 유럽 경제를 짓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유럽 경제는 여전히 경기는 회복세예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또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물가잖아요. 예. 물가는 지금 어떤가요? 물가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4%대 중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고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 5월 달 물가 같은 경우 8%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 8% 이상 8.5% 정도 물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물가는 사실 유로존 출범 이후에 뭐 최고 물가 수준이라고 그러고요. 유럽 통계청에서 97년부터 유로존의 물가를 집계를 했는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주 원인을 보면은 그건 에너지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대략 한 39% 정도 와, 상승을 엄청나네요.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근원 물가를 보면은 대략 한 3.8% 정도 나옵니다. 근원 네. 물가가 이제 전체 물가에서 에너지나 식품 이런 걸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물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물가에 있어서의 타겟팅이 2% 또는 그보다 조금 아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가보다는 훨씬 더 근원 물가가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폭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에너지 요인이 가장 크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8.5% 정도, 8.5%, 8.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로존은 19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국가별로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발트 3국, 네.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 이런 국가들은 15%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국의 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이런 국가들은 1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5%대로 유로존 내에서는 조금 낮은데 아마도 프랑스는 그 원자력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에너지 물가가 국민 경제를 압박하는 그 효과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는 올해 유로존의 물가가 대략 한 평균적으로 5.3%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로 가면은 아마 한 4%대까지는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계속 고물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물가가 계속 서서히 낮아지겠죠.
내년이 된다고 해서 물가가 유럽 중앙은행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2%로 딱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상승률은 둔화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한 목표치보다는 물가가 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게 교수님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그쵸. 전망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물가 수준보다는 조금 내려갈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가 이제 과도하게 올라갔고 지금 그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지금 뭐라고 할까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수입을 중단하려고 하지 네.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압박을 받을 거고 이로 인해서 물가가 전체가 올라갈 건데 다만 이제 연말이 가면서 조금 이제 줄어들 것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미 우리는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물가가 뭐 획기적으로 2020년, 2021년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뭐 그럴 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로존인데 볼 때마다 궁금한 게 2년, 3년 전인가 드라기가 ECB 총재일 때는 디플레이션이 가장 악마 같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유럽은행 ECB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인플레이션을 재현하는 거라고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디플레이션 기간이 정말 길었잖아요, 유럽이. 예, 맞습니다. 그랬다가 예. 지금 물가 오른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또 물가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전 사실 되게 이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놀래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디플레였으면 잠깐 인플레 용인하는 게 평균적으로 괜찮은 건데 왜 이럴까? 왜냐하면 막 긴축 얘기 심지어 나오기도 시작하는데 ECB에서. 예. 네. 일단은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하고 조금 다른 점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 연준 같은 경우는 맨데이트 그 책무가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완전 고용이 있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과 네. 그다음에 장기 금리의 이제 뭐라고 해야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네. 3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성장에 대해서도 이제 맨데이트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 중앙은행은 오로지 맨데이트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의 그 책무를 달성한다라는 전제하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유럽 연합의 유로존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는 그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럽 경제를 지난 10년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2008, 9년에 뭐 모든 국가들 다 그렇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2010년에 모든 국가들이 반등을 했는데 마침 유로존은 그때 그리스로부터 시작되는 픽스테라 있었죠. 유럽 네. 재정위기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로존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럽 중앙은행이 굉장히 주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중앙은행이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 BBQ라고 하지 않습니까? 빅, 볼드, 퀵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유럽 중앙은행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항상 굉장히 소극적이고 거의 그 문제가 터질 그 시점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네. 개입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게 바로 그 맨데이트 자체가 물가 안정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2012년 정도까지가 유럽 재정위기 기간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한 2014년 정도부터 유로존이 이제 디플레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디플레이션이 들어가는 원인을 보면 복합적이죠. 첫째는 2014년부터 잘 아시겠지만 저유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도 이제 굉장히 기름값 낮았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2010년, 12전에 요 사이에 유로존 위기가 소비를 굉장히 침체시켰고 또 한편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 중칙을 강화하고 긴축을 하거든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 경기 부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방만한 재정 운영, 그다음에 재정 준칙을 잘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 특히 독일이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재정 건전화에 나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정부 수요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 디플레이션을 조금 더 부추기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이 이제 드디어 양적 완화를 과감하게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채 매입까지도 시작을 하고 해서 그리고 정책 금리도 이제 최대한 낮아서 네. 지금까지도 0% 아닙니까? 네. 그렇죠. 미 연준은 올리지만 ECB는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터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네.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산 매입, 그다음 긴급 자산 매입 조치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펼친 끝에 이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이걸 걷어들일 일이 남아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ECB가 가지고 있는 정책 영향을 가지고서는 물가 안정에 맞게끔 이제 대응을 했던 것인데 반면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계속 이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ECB 같은 경우는 유로존 위기를 거치면서 깨달은 교훈 그리고 본인들이 갖게 된 어떤 정책 도구 중에 하나가요. 기존에는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통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통화 정책에 전달되는 채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채널이 망가질 경우에도 이제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과 경험 이런 네. 것들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의 물가가 치솟는 이런 상황이 수요가 폭증해서 물가가 치솟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내생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외부적인 요인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 거버닝 카운슬 정책위원회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통화 정책의 정상화 그러니까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절차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놀라지 않도록 유연성 그다음에 적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요 원인이 아닌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어쨌거나 물가의 상승률은 피크아웃 했다라고 많은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서 그렇게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경기 침체는 오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면은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인데 네. 사실 이게 1970년대 제1차 석유파동 때 나왔던 개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의 유로존을 보면은 실업률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뭐 미국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고용 보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이제 위기 때는 실업률을 좀 더 이제 높아지지 않게 하는 그런 그렇죠. 방어 기제로서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의 실업률은 코로나 이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이미 다 복귀를 했어요. 지금 유로존의 실업률이 대략 한 6.8% 정도 되는데 물론 회원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지금 실업률이 경기가 가장 좋던 2000년대 중반 실업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아닌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노동의 총량을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에 그 노동의 총량이란 근로자들이 일하는 총 노동 시간을 합산한 거죠. 네. 이것 자체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일자리 나누기라던가 이 조업 단축 이런 것들의 여파가 여전히 좀 묻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취업자 중에 그 상당 부분을 보건 분야의 인력이 좀 많이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없던 일자리가 이 부분에서 생긴 거여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취업 시장, 그 노동 시장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기의 징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유럽 내에서 성장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유럽 중앙은행 자체가 맨데이트가 없고 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유럽하고 미국하고 조금 다르다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재정 정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유럽 그 EU 회원국들이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푼 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감하게 많이 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 자체가 그 역대 최대치로 올라갔거든요. 사실 2010년, 12년 요 유럽 재정 위기 기간 동안에 재정 건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재정 긴축을 통해서 상당히 국가 채무를 안정화시켜 놨어요.
국가 채무 자체는 뭐 아주 뭐 급속도로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안정화는 어느 정도 시켜놨는데 그게 다 그냥 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채무가 역대 최대로 증가를 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계속 성장세로 가기는 하는데 뭐 극적인 반전 이런 것들을 이런 성장이 통화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시연해 내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예. 그럼 물가가 여기서 안 잡히면 상승률은 떨어져도 그러면 결국에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둘 다 지금 어렵다라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유럽의 경우에는? 일단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황이 되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아직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순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요. 그다음 긴급 자산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을 이제 3월달에 이제 한 상태여서 물론 이제 그 아직 역전하는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서히 통화 정책의 정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얼마만큼의 그 유동성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자체를 이제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흘러가는 양 자체를 줄이고 있는 거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다만 이제 시장의 상황을 봐서 이제 놀라지 않게끔 하겠다는 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EU에서 기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7,500억 유로 정도의 기금을 사실 작년부터 이제 지출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2023년까지 이제 지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에너지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입을 이제 중단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조치와 관련해서 물론 비용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성장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뒷부분은 조금 뒤에 여쭤보고요. 일단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질 치거나 제자리로 지금 안 좋아진 거는 맞는 거잖아요. 예, 둔화되고 있는 그쵸. 겁니다. 근데 요거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뒷부분 얘기 때문에 좀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보통 그 경제 성장률이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실 리바운드고요.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건데 대략 올해 정도는 2% 중반 정도의 성장률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3월에 나온 전망, 4월에 나온 전망 다릅니다. 0.1%포인트씩 계속 깎아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있습니다. 아직. 예.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성장률보다는 조금 못한 성장률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이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그거부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 다음 얘기를 더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거의 안 한다고 네. 봐야죠. 특정 석유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경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크고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초부터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건 60년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냉전 기간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하고 대립을 했었죠. 근데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이제 동구권 국가들과 마주보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형성해내는 것이 긴장 완화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의 어떤 천연가스 채굴이나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도 다 서독의 기자재가 들어가서 이제 사용될 정도로 이렇게 상호 의존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천연가스 수입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즉시 유럽연합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근데 그 경제 제재가 에너지 분야는 건드리지 않은 좀 약한 우리 연성 제재다 이런 표현을 네. 쓰거든요. 외교적 필요성은 충족하되 경제적 핵심 분야는 건드리지 않는 이런 형태의 제재를 했었는데 2014년부터 이제 제재를 해서 2021년 말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네. 수입도 줄어들지 않고 같은 기간에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이제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제 보이면서도 노드스트림 2 원래 노드스트림 1이라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그 기간에 건설해서 완공할 정도로 오히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3월 8일 날 불과 보름밖에 안 지난 네. 요 시점에 EU 집행위원회, EU의 정부라고 볼 수가 있죠. EU 집행위원회가 리파워 EU라는 장기 플랜을 발표를 합니다. 이 리파워 EU는 기본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이고요. 그것에 대한 중단기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발표를 보면은 일단 석탄하고 석유는 당장 그러니까 2022년 말까지 줄이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거 파이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 다른 데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2027년 또는 2030년까지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왜냐하면은 EU 집행위원회라던가 주요 회원국들은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을 하거든요.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EU 회원국 중에 헝가리, 불가리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또 몰타, 키프로스 이런 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영국까지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큰 정책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중단하는 게 실현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천연가스는 한 45% 수입하는 전체 수입 물량에 그리고 석유는 한 25% 그리고 석탄도 한 40몇 % 정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석탄은 수입을 줄이는 게 사실 좀 수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주로 화력 발전에 많이 사용하는데 어차피 페이징 아웃 되기로 다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줄일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석탄이라는 건 운반이 용이하니까 다른 데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액체다 보니까 물론 다른 데서 전환해서 갖고 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천연가스, 운반 시설이 있는 천연가스 관련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우려가 많고요. 5월 25일 날 이제 그 리파워 EU에 대한 세부 계획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겠다라는 정책 의지를 표명을 하고 일단 수입선을 다원화하고 그다음에 소비량 자체를 줄이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하프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리파워 EU라는 이 정책 자체가 기존에 없던 거를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은 2월 24일 날 전쟁이 났는데 3월 8일 날 발표하면 보름 만에 급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세부 계획들을 보면은 이미 10년 이상 EU가 해오던 계획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EU는 Fit for 55라는 그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2019년 12월에 유럽이 유럽 그린딜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 또 한국도 보면은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한국판 이제 뉴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수입선 다변화 부분인데요. 다변화로 해서 얼마만큼 이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조금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네. 자료 화면을 예, 네. 자료 화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이 자료 화면을 보면은 EU의 에너지 의존도 완화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천연가스 다원화, 전기 공급, 산업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 다원화 중에 여기 비러시아 천연가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유럽 국가들은 주로 그 LNG가 아니라 LPG를 네. 수입을 하거든요. 러시아로부터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요거를 LNG로 결국 뭐 카타르나 미국이나 뭐 알제리나 이런 국가로부터 이제 전환하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까? 요 부분에서 좀 의심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조금 잠깐 이제 보시면은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에 대해서 EU 회원국별로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국가들은 직접적인 안보 위험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해요. 우리는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좀 애매한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국가들이 이제 뭐 헝가리나 이런 국가들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러시아의 그 원유나 가스 없이는 이제 경제가 돌아가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좀 예외로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서 EU 회원국들이 단합을 유지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관측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국가가 가장 유럽에서 취약하다라고 보시나요? 이제 모든 국가들이 사실 다 조금씩 취약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해변에 있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보면은 바다에 접한 국가들이 있고 내륙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접하더라도 러시아에 가까운 국가들이 있고 가깝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데 가령 뭐 영국이라던가 스페인이라던가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은 사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다 상승하면서 경제에 대한 압박은 있습니다만 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국가들은 뭐 헝가리라던가 물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또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가들이 문제가 되고 EU 내에서 가장 큰 국가인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이 중단될 경우에는 독일이 마이너스 2% 경제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동유럽 국가 중에 내륙국 그 다음에 그리스라던가 이탈리아라던가 이런 국가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리스 말씀해 주시니까요. 사실 이제 저희 오늘 타이틀에도 올라간 게 위험이 감지되는 유럽 제2의 피그스 사태 재현되나 요건데 제2의 피그스 사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나라의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전 세계적인 금융 시장에 큰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있었던 유럽 재정 위기는 사실 재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피그스라고 할 때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미디어에서 쓰는 이제 용어인데 2010년에 이 국가들이 위기를 받았을 때 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재정 적자가 컸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좀 예외입니다만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컸어요. 사실 경상수지 적자라는 게 국민 경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외국에서 빌려다가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외국에서 뭐 인베스트먼트를 받는 거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외채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국가들이 국가 채무만 높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를 제외하고 그리스랑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가 높지도 않았어요. 이 국가들의 문제는 민간 채무가 더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출보다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재정도 또 취약한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 구조는 굉장히 개선됐어요. 네. 이 개선된 게 대략 한 2014, 15년 정도부터는 이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가 있습니다만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개선이 많이 됐고요. 또 과거에는 EU의 재정 준칙 자체가 굉장히 물론 제도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었지만 이게 집행이라던가 감시라던가 이런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해져서 상호 간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정비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 중앙은행인데요. 2010년 이때는 유럽 중앙은행이 개입을 굉장히 느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2012년에 그 당시에 드라기 총리가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선 뭐든지 하겠다. 다만 우리의 맨데이트 내에서 하겠지만 뭐든지 하겠다. 그 드라기의 런던 발언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유로존 위기가 점점 이제 진정되기 시작을 하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기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이 국가 채무가 아까 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국가 채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상존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격이 있는데 이거 외에 추가적인 충격이 또 오면 그때는 이제 뭘로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는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경기 펀더멘털과 제도가 상당히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유럽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 말씀드렸던 피그스 국가들까지 포함해서요.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기미가 있긴 한데 이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런 기미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정성은 이제 아직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상이요.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렇게는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상황인가?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강한 충격은 덜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 저는 충격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경제 위기가 올 때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충격은 수요 충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충격, 지금같이 에너지 가격 같은 공급 충격은 사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협소해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국민 경제가 그다음에 뭐 기업이 가게가 다 몸으로 조금씩 다 받아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심각한 상황이자 이 굉장한 정치적 결단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조금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일본 차들이 작고 연비가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미국 차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에너지 저감형 기술을 가진 어떤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 바뀐 어떤 생산 구조에 잘 적응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기회들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요. 지금 어쨌거나 유럽의 성장률 둔화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예. 하지만 큰 위기는 안 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봐야 할 건 뭘까요? 지금 유럽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네. 영향이요. 일단 아직 뭐 이제 표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유럽이 만약에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한국하고 수입선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중동에서 주로 많이 에너지를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유럽도 중동에서 에너지를 갖고 오게 되면은 유럽이 사실 에너지 수입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금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유럽의 수많은 에너지 기업, 그 다음에 에너지의 중간 배급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서 에너지 시장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이 LNG라던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뭐 수소 에너지나 이런 걸로 전환할 때 새로운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게 유럽 내 기술력, 유럽 내 기업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한국 기업 입장에서 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안 다뤘던, 그러니까 유럽과 관련해서 안 다뤘던 부분은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럽도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재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리쉐이핑, 리디자인이, 리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럽에서는 그 단어를 안 써요. 그냥 한결같이 secure resilience라는 표현을 써요. 네. 공급망을 복원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재편한다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패권 경쟁을 보는 그 시각이 유럽이 미국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거를 유럽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 분업의 결과로 보는 시선이 조금 더 강해요. 미국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라던가 뭐 이런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이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덜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2040년, 그 다음에 Fit for 55에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시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결국 다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의 90%는 한중일이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만들 수도 없는 핵심 산업을 기점으로 본인들이 이제 재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들도 반도체라던가 배터리라던가 수소에너지라던가 이런 핵심 산업 분야를 자국으로 가져 들어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하려고 할 때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한테 도전도 되지만 사업 기회도 생긴단 말이에요. 유럽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할 때도 사업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이 적응한다면 또 다른 기회로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배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어떤 그런 그 경쟁적 의식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유럽은 중국을 볼 때 협력 상대자로도 보기도 하고, 뭐 경쟁자로도 보기도 하고, 그 라이벌로 보기도 하니까요.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유럽의 산업 정책들을 이제 한국이 잘 활용한다면 또 다른 사업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저녁에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네, 유럽의 전반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사실 더 듣고 싶은 말씀도 많고 저희가 배울 것도 많은데, 네,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자야 될 시간이 저희가 되어가져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